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달러에 대한 무제한 그 발행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과연 달러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이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더 공고해질 거야. 양쪽으로 좀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패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한 10년 훨씬 지나고 보니까 달러 패권은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금도 뭐 이전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을 때도 신흥국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도 달러의 위상은 더욱더 공고해졌었다라는 거죠. 왜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이 글로벌 이 반감, 적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달러 패권은 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로화나 위안화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년간 돌아보면 유로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라든가 믿을만 하지 못하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기도 달러를 바꿔서 유로화나 위안화로 바꾸느니 달러가 계속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하고 있죠. 이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이 간극, 결국에는 터지게 돼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구성하면 일정 부분은 다 안전자산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금 빼고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유럽계 이 IB들, 이 은행들이 굉장히 좀 추락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이치 뱅크라든가 많은 은행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유럽 쪽에 엄청난 이 금융규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 쌓아놨던 어떤 왜곡들이 터지면서 이 은행들이 추락하는 사이에 JP 모건 같은 미국계 은행들이 올라섭니다. 시장을 다 잡아먹어요. 결국에는 이 미국계 은행들이 그만큼 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이들이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계점은 가까운 거 아니냐. 그 임계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거 달러 자산 이거 조금 줄여놔야 되겠는데 달러 자산 다른 걸로 좀 바꿔놔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임계점과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의 이 달러 패권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달러 패권은 거의 지금 자본주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걸 예상하기 쉽지 않겠죠. 천천히 조금씩 뭔가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페트로 달러잖아요. 그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미국이 중동전에 정말 그 막강한 군사력을 활용해서 많이 개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셰일 오일이니 이러저러한 것들로 어떤 그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제 발을 빼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원유에 대한 중동에서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이 자체가 달러 패권의 약화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원유 거래소를 새로 열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위안화 결제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달러 패권의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유 등 이 국제 상품 시장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쉽게 이거를 돌리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이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지 않고는 미국
미국 정부 못 믿겠어.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연준 못 믿겠어. 라는 생각들을 이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금융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미국에 대한 불신 혹은 미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그렇죠. 화폐로 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비트코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번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게 떨어졌을 때 네. 주식 폭락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다 같이 무너졌어요. 아, 처음에는 안전자산과 이 위험자산 개념이 모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자. 미국채가 날아가는 시장이었으니까 비트코인도 약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최근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뭐 작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죠.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청년들 그렇게 돈 모은 것들을 도박으로 날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존버의 시대가 왔잖아요. 결국에 다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재작년 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비트코인을 샀냐 하면 이전처럼 이 비트코인을 이 화폐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자산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달러를 대체할 화폐라는 그런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 중에 이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좀 넣어놓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수량이 제한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장은 또 불확실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좀 젊은이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자산 하면 또 금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좀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 디지털 세대의 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서 한번 10년이든 20년이든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죠. 미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아요. 이게 달러가 비트코인하고 뭐가 달라? 달러 가치 자체도 달러 가치가 안정적일 거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기반이 된 그런 가치잖아요. 비트코인도 역시 만약에 지금 새로운 세대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루에 2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자산이 어떻게 새로운 세대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하루에 10%씩 오르내렸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를 대체할 거다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결코 투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의 등을 치는 그런 자산은 아닐 거다. 그런 논란은 정말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 코리안 프리미엄 나타났을 때 나타난 이야기고 지금은 정말 비트코인이 새로운 세대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게 신기루처럼 보다가 그다음에 JP 모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에서 선물 상품도 만들고 직접 만드는 거를 검토한다. 그러다 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도 DCP인가요? 그 암호화폐.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정도 전진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리브로는 미국 거잖아요.
그 리브로가 이제 어떻게든 뭔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전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뷰를?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지금 드리는데 이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 자국에서 나타난 회사가 그런 만들어낸 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경쟁자로 나타났을 때 미국 경제와 미국 정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리브라 자체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리브라를 가장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그리고 가장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미국 내예요. 미국 내 많은 정치인들. 이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 미국의 경제, 미국의 미래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달러 패권을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 누구도 쉽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국을 빼고요. 네.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매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는 뭐 전부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인플레는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도 뭐 인플레가 일어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정부 제출을 늘리고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사주는 정책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가 미국에서 나타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달러 패권의 임계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임계점은 결국에는 인플레와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를 내가 지금 1%에 샀는데 인플레가 5%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 투자자들이 믿는 거예요. 연준을. 뭘 믿느냐? 연준이 인위적으로 인플레를 일으켜서 이 국채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바로 이 달러 패권의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훼손이 되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인플레라는 거, 미국의 인플레라는 것이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연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인플레가 나오려는 조짐이 조금만 보이면 또 정상화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정상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발작을 일으킬 거고, 발작 일으키면 또 연준은 다시 또 돈을 집어넣으려고 할 거고,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인플레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점점 더 임계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 경제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정부들의 이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00%인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 비율만큼의 또 돈을 발행해서 뭔가 경제 재정을 푸는 이런 방식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한 30%, 40% 올랐다고 해보면,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차익 실현하겠다고 달려들면 갑자기 패닉이 옵니다. 그렇죠. 인플레도, 우리 한국은행 인플레 타겟이 2% 정도 되잖아요. 2% 정도 인플레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폈는데 막상 인플레가 한 번 오면 2%를 안 온다는 거죠.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 시대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 타겟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인플레가 오면 그 정부 국채 발행해서 그 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아까 마이너스 금리랑 똑같은 논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왜 괜히 인플레 파이터라고 불리겠습니까? 인플레를 관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심하면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아마존 효과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침체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인플레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도 돼. 어느 정도는 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펼 수 있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그런 도박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